자,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지요.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보일의 법칙은 P와 V와의 관계, 즉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는 감소한다. PV는 K. 단 조건이 주어진다면 온도가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샤를의 법칙은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도 증가한다. 온도 T와 부피 V. 근데 0도실 때 부피가 항상 0은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니죠, 보통. 그래서 어떠한 숫자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0에서는 출발하지 않는 T가 증가하면 부피 V도 증가하는 법칙, 비례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얻어지고, 샤를의 법칙의 조건은 압력이 일정해야 합니다. 압력이 일정해야 된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반드시 붙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고 다시 한번 보일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완벽하게 해봅시다. 이어서 샤를의 법칙 다시 한번.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어떤 식으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습니까? 자, 샤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샤를은 일정한 압력하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1도씨 올라갈 때마다 0도씨 때 부피의 273분의 1만큼 증가한다. 1도씨 내려가면 0도씨 때 부피의 273분의 1만큼 감소한다. 이 공식 기억나죠? VT는 V0. 쌤이 아마 지난 수업 시간에는 아마 이렇게 가르쳐 줬죠? VT는 V0 플러스 괄호 열고 V0 곱하기 273분의 T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여기서 V0는 뭐였지? 0도씨 때의 부피였지? 그 다음 VT는 T도씨 때의 부피, T는 온도. 이 공식이나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이 공식이나 같은 겁니다. 요거는 보지 마세요. 괜히 이거 알려주는 것도 또 헷갈리는데 요거까지 알려주면은 또 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이 두 가지 공식 중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로 계산해도 답은 같게 나온다. 이것을 온도와 부피의 그래프로 그리면 온도축이 0도실 때 부피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0% 비례관계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수치부터 시작을 해서 0이 아닌 수치부터 시작해서 비례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온도의 단위는 K를 쓰며 절대온도와 섭씨온도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라지 T가 지금 절대온도야. 스몰 T가 섭씨온도야. 섭씨온도에다가 273만 더하면 절대온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샤를의 법칙을 절대온도를 사용해서 다시 쓰면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즉 여기서 K는 상수. 앞에서 뭐였습니까? 보일의 법칙은 PV는 K였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한 건 일정한 상수가 나오지만, 자, 샤를의 법칙은 부피는 상수에다가 일정한 상수에다가 온도를 곱한 거, V는 KT. 이런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칙은 샤를의 제자인 게이리삭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게이리삭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샤를은 실험을 통해서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떠한 기체든 상관없다. 수소든 산소든 질소든 염소든 어떠한
기체든 그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풍등이라고 있었죠. 풍등은 대나무와 한지 등으로 만든 일종의 풍선이라고 했는데, 열기구의 원리를 이용한 이 풍등에 달린 고체 연료에 불을 붙이면 안쪽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부피가 커지면서 풍등이 떠오른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96도씨가 어떤 온도였습니까? 바로 질소에 끓는 점입니다. 공기 중에 78%가 있는 N2, 이것이 질소 기체가 마이너스 196도씨가 초과해야지만 비로소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의 온도는 상온 20도씨가 넘잖아요. 추울 때만 빼고. 그래서 질소는 항상 기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질소를 액체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196도씨 이하로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낮은 마이너스 196도씨 이하로 내린 액체 질소에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을 넣게 되면 풍선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보일의 원래 이름이 로버트 보일이었군요. 왼쪽에 보이는 게 보일의 사진이고 오른쪽이 샤를, 원래 이름이 자크 샤를이었군요. 샤를의 사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 시간에 우리가 배운 샤를의 법칙을 이용해서 배운 걸 생각해서 한번 형성평가 한번 해볼까요? 자, 소단원 형성평가, 압력이 일정할 때 바로 샤를의 법칙의 조건이었네요. 기체의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한다고 배웠지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공식이 뭐였죠? V=KT입니다. 자, 기억이 맞고 니은은 왜 틀렸을까? 기체마다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 정도가 다르다? 샤를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 종류에 상관없이 그랬죠? 어떠한 기체든 다 똑같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라고 했죠? 기체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기체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게 똑같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변화하는 정도가 똑같습니다. 어떠한 기체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같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겠죠. 증가가 아니라. 정답은 기억번. 자, 다음 그림은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바로 오줌 싸개 인형이죠. 샤를의 법칙에서 샤를의 법칙을 응용한 오줌 싸개 인형입니다. 이 인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한번 이거 오줌 싸개 인형이 인형에다가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시합을 할까? 그래서 가장 멀리 오줌을 싸는지 그 시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심심풀이로 해봅시다. 오줌 싸개 인형은 안이 비어 있어요. 속이 앞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물을 집어넣으면 밖으로 내뿜게 되는데 아무 때나 바깥으로 물을 뿜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물을 넣기가 어려워요. 아주 바늘구멍 같이 작아요. 오줌 싸개 인형 안으로 물을 넣는 방법은 오줌 싸개 인형을 뜨거운 물에 넣어 인형 안에 공기의 온도를 높여주면 공기의 부피가 커집니다. 그때 일부 기체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 인형을 찬물에 담그면 인형에 들어있는 공기 온도가 다시 낮아져서 인형 안에 공기의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물이 인형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물이 적당히 들어있는 인형 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인형 안에 들어있는 공기 온도가 높아져 부피가 증가하면서 물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작은 구멍을 통해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자, 이 오줌 싸개 인형이 어떤 원리인지 한번 누가 자세히 조사 좀 해 오세요.
다음에 병 안에 삶은 계란 넣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삶은 계란이 병 입구 사이즈보다 더 커서 안 들어가네. 이때 주의할 점은 빈 병이어야 되고요. 빈 병을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가열하여 병 안에 들어있는 공기 온도를 충분히 높여준 다음 삶은 달걀을 병 입구에 올려놓고 병을 뜨거운 물에서 꺼내어 찬물로 갑자기 냉각하거나 가열을 멈추면 삶은 달걀이 뿅 하니 병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공기 입자의 운동이 둔해져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달걀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병 안에 삶은 달걀 집어넣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빈 병을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가열하여 병 안에 들어있는 공기 온도를 충분히 높여준 다음 삶은 달걀을 병 입구에 올려놓고 병을 뜨거운 물에서 꺼내어 찬물로 갑자기 냉각하거나 가열을 멈추면 삶은 달걀이 병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기 온도가 낮아지면서 공기 입자의 운동이 둔해져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므로 달걀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샤를의 법칙까지 다 끝냈고요. 여러분 교과서 144쪽에 보면은 과학 역량이 자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144쪽 탁구공 안에 물 넣기. 탁구공에 지름 1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 물에 담그면 탁구공 안으로 물이 잘 들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 아까 오줌 싸기 인형에 있는 아주 작은 구멍도 이 안으로 물을 넣기가 힘든 그러한 원리와 비슷한 실험이네요. 그러나 탁구공 안에 공기의 온도를 변화시키면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탁구공 안으로 물이 들어간다. 이러한 현상을 확인해보고 탁구공 안에 누가 가장 많은 양의 물을 넣었는지 비교해보자. 요것도 다음에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탁구공 안에 누가 많은 양의 물을 넣었는지 오줌 싸개 인형에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누가 오줌 싸개 인형이 누가 더 멀리 오줌을 누게 하는지 모두 다 샤를의 법칙에 관련된 원리가 담긴 실험입니다. 탁구공 안에 물을 넣는 방법 봅시다. 자, 1번 송곳을 이용하여 탁구공의 지름 1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 탁구공의 질량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자, 집게로 탁구공을 집어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에 탁구공이 잠기도록 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담가 둡시다. 그 다음에 탁구공을 꺼내어 찬물이 담긴 비커에 탁구공이 잠기도록 넣어 공 안에 물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때 탁구공 표면에 묻은 물을 닦아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탁구공 안에 들어간 물의 질량을 재는 겁니다. 탁구공의 질량은 이제 선생님의 실험한 데이터를 말해 볼게요. 빈 탁구공의 질량은 2.4g이었어요. 처음에. 실험 결과 물이 들어간 공과 물이 들어간 거에 질량을 재니까 얼마? 17.5g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물만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17.5에서 2.4를 빼봅시다. 그렇죠. 15.1g의 물이 들어갔군요. 자, 15.1g. 여러분도 실험을 통해서 이 수치를 한번 자신만의 수치를 얻어봅시다. 2번 탁구공 안에 물이 들어간 원리를 기체의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로 설명해보자 그랬죠? 자, 지금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한번 지금 자신의 머릿속에서 이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뜨거운 물에 탁구공이 잠기도록 넣게 되면 탁구공 안에 들어있는 기체 온도가 높아지겠죠? 높아져서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이때 일부 기체 입자들이 탁구공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탁구공을 찬물에 다시 담그게 되면 탁구공 안에 들어있던 기체의 온도가 다시 낮아져 기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면서 기체 부피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감소한 기체의 부피만큼 물이 탁구공의 뚫린 구멍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럼 3번. 탁구공 안에 물을 가장 많이 넣은 친구 누굽니까? 우리가 다음에 오면 이거 한번 해본다고 했지요. 또 이 물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무슨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물을 가장 많이 뺐다가 그 안에 있는 공기를 가장 많이 뺐다가 또 낮은 온도로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차이를 크게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노하우,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차이를 아주 크게 급격한 온도 차이가 나게 해봅시다. 아주 뜨겁게. 그리고 차가운 물은 얼음물이 있으면 좋은데, 그쵸?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차이를 매우 크게 해서 탁구공을 담급니다.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탁구공 옮길 때 최대한 더 빨리 옮겨 넣습니다. 다시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탁구공을 옮길 때 더 빨리 옮겨 넣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에 담그는 과정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실험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물을 탁구공 안으로 집어 넣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옆에 145쪽에 가면 이제 중단원 매듭짓기가 있습니다. 기체의 압력, 기체의 입자가 스스로 입자가 뭐하면서 벽면에 충돌한다? 운동하면서 충돌하는 거죠. 이때 용기를 밖으로 미는 힘 때문에 압력이 생깁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압력은 바로 대기압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한 양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 P와 V는 서로 반비례.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에 압력을 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고 기체 입자가 용기의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는 증가하므로 용기 안에 기체의 압력은 뭐한다? 높아진다. 자, 그 다음 문제. 이번엔 샤를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 그래프 보이죠? T와 V는 비례인데 0으로부터 시작하는 비례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샤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한 양의 기체는 기체의 그 종류에 상관없이 뭐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T가 높아지면 부피 V가 증가한다.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온도를 높이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부피가 뭐한다? 커진다, 증가한다. 자, 다음 옳은 거에 동그라미 표시. 기체 압력은 항상 아래로? 항상 위로입니까? 아래로입니까? 아니죠.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지요. 모든 방향으로, 아래로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틀렸지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지? P에다가 부피 V를 곱한 건 늘 일정한 PV는 K, 보일의 법칙의 공식이었죠. 맞죠? 3번,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할수록 기체 압력이 높아진다. 맞죠? 횟수가 증가하면 압력이 높아지죠. 벽면을 때리는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서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압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4번 어떻습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의 크기가 커집니까? 입자의 크기도 변하지도 않고 개수도 많아지는 것도 아니며 질량이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립니다. 5번 어때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정리한 게 보일의 법칙인가요?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정리한 건 샤를이라고 그랬죠. 보일의 법칙은 뭡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정리한 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주제가 있는 간이 온도계 만들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숙제 내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희망자에 한해서 만들어 오기. 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교과서 146쪽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종류의 온도계를 이용하지요. 사람이나 동물의 체온을 측정할 때, 기온을 측정할 때, 여러분 아침마다 등교할 때 현관에서 체온 재고 있지요. 열화상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온도계가 있습니다. 실험 물질의 온도를 측정할 때 등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사용하기 알맞은 온도계를 쓰잖아. 만약 상황에 맞는 온도만 표시되는 온도계가 있다면 적정 온도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요. 우리가 체온이 36.5도기 때문에 우리의 체온은 뭐 35도에서 39도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34도에서 39도 또는 40도까지만 잴 수 있는 그런 온도계만 있으면 또 정확하겠죠. 눈금이 자세히 작은 눈금까지 표시되어 있는 그러한 온도계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맞춤형 간이 온도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런 거는 냄비에 있는 물의 온도를 잴 때 담그기만 하면 디지털로 여기에 수치가 나타나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건 우리가 과학실에서 많이 쓰는 알코올 온도계고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이용해서 온도계를 만들 때 온도계로 무엇을 측정할지 한번 개인별로 한번 측정해 봅시다. 목욕물의 온도 측정계. 목욕물의 온도는 보통 한 40도씨가 좋죠? 따끈하죠. 목욕하기 알맞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온도계인데 온도계의 사용 목적에 따라 온도계를 만들 때 생각해야 되는 점이 무엇일까? 그래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면 좋겠죠. 측정할 온도가 한눈에 잘 보이도록 디자인하면 좋겠죠. 온도계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 교과서 그림에 보면은 온도계 눈금이 쉽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우리 눈에 쉽게 보이게 하려면 반드시 알코올에다가 물감을 타야 됩니다. 색소. 그 다음 뚜껑이 있는 투명한 약통. 그 다음 투명한 빨대. 또 옆으로 뭐가 새지 않도록 파라핀 필름 같은 거. 그 밖에 뭐 비커나 면장갑, 시로폼, 판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이런 온도계를 한번 만들어 볼래요? 누가? 자, 어느 반에 누가 만들 겁니까? 그래서 이 온도계, 나만의 온도계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1학기 때 나만의 탄성저울 만들어 오라고 그랬지? 이번엔 온도계인데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코올은 약국에서 사면 되고 색소는 여러분 그린 물감이나 그런 거 파란색이나 빨간색 물감 넣으면 되고 자신만의 온도계를 한번 발명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래서 잘 만들어 온 사람 온도에 따라 눈금이 올라가는 게 보인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기부에 세트기에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탄성저울 만들어 온 사람도 쌤이 다 써줬어요. 그 다음에 보면 148쪽에 신속진단 기술 전문가라고 있죠. 자, 직업의 세계에 이런 직업도 있군요. 신속진단 기술 전문가, 질병이나 위험한 물질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계나 센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네. 이분이 하는 일은 질병이나 위험한 물질을 알기 위해서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때가 있다. 신속 진단 기술 전문가는 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매우 정밀한 기계나 센서를 만드는 일을 한다. 기계나 센서가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들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참 직업이 참 다양하죠. 그럼 어떤 학문을 전공해야 될까? 화학, 생명과학, 의학, 보건계통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적은 양의 물질로도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있어
질병을 초기에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장차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지금부터 한번 꿈을 꿔봅시다. 149쪽에 보면 대단원 매듭짓기 있습니다. 여러분 1학기 때 생물의 다양성, 멸종위기의 생물을 구합시다 하면서 포스터 그렸죠? 자, 이번은 숙제로는 내지 않고 각자 지금 남은 시간에 노트에다가 지금 149쪽에 있는 생각지도와 비슷하게 해도 좋고, 이거랑 똑같이 해도 좋고, 한번 생각지도를 완성해 보세요. 지금 남은 시간에 이거 합니다. 할 수 있겠죠? 이 단원에서 배운 핵심 단어를 이용해서 생각지도를 완성해 봅시다. 그리고 그 밑에 단원 마무리 문제는 금요일까지 숙제, 목요일날 든 반은 목요일까지 숙제, 대단원 마무리 문제 마지막 과학 시간까지 숙제입니다. 꼭 해오세요. 마무리 문제 149쪽에서부터 151쪽까지. 자, 이렇게 해서 4단원, 화학단원, 4단원, 기체의 성질 단원이 끝났습니다. 남은 시간 생각지도 완성해 봅시다.